감정교육 귀스타브 프로베르 1장 1840년 9월 15일 오전 6시경 출발을 목전에 둔 빌드 몽트로호는 생베르나르 부두 앞에서 굵은 연기를 소용돌이처럼 뿜어 올리고 있었다. 헐떡거리며 사람들이 도착했다. 큰 통, 로프, 천, 바구니들이 발에 거치적거렸다. 선원들은 누가 묻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혔다. 상하 갑판 통로 벽 사이로 짐꾸러미들이 실려 올라갔고 떠들썩한 소리는 양철판 사이로 새어나와 희끄무레하게 모든 걸 뒤덮는 수증기의 씩씩대는 소리 속에 파묻혀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배 앞쪽에 달린 종은 연신 땡땡거렸다. 마침내 배가 출발했다. 그러자 사람들, 작업장들,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강양안이 마치 커다란 리본 2개를 풀어 헤친 듯 펼쳐졌다. 긴 머리에 팔 아래 스케치북을 낀 18살의 한 청년이 키 부근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청년은 안개 너머에 있는 이름 모를 종탑들과 건물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돌려 생루이섬, 시태섬, 노트르담 사원을 시선에 담았다. 이윽고 파리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갓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한 프레데릭 모로는 노장 슈르센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법학 공부를 하러 떠나기 전까지 그는 그곳에서 2달 동안 지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정에 딱 필요한 돈만 주며 행여 유산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그를 르아브르에 있는 백부에게 보냈고 그는 겨우 전날에야 그곳에서 돌아온 터였다. 그래서 가장 먼 길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수도에 머물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랬다. 소란이 가라앉았다. 모두들 자리를 잡았고 몇몇 사람은 엔진 주변에 서서 몸을 덮이고 있었다. 증기선 연통은 느릿하면서도 규칙적으로 거친 숨결과 함께 검은 연기를 뭉게뭉게 토해냈고 구리판 위로는 이슬방울들이 흘러내렸다. 갑판은 가벼운 내부 진동으로 떨렸고 2개의 바퀴는 빠르게 회전하며 물을 박찼다. 강가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배는 넘실거리는 물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보이기 시작하는 목탄 열차들이나 돛을 달지 않는 배에 앉아 낚시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떠도는 안개가 걷히며 해가 나타났고 센강의 오른쪽을 따라 이어진 언덕이 차츰 낮아졌다. 그리고
반대편 강변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언덕이 불쑥 솟았다. 이탈리아식 지붕을 얹은 나지막한 집들 가운데 우뚝 솟은 언덕을 나무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집집마다 비탈진 정원들이 딸렸고 그 정원들을 새로 세운 벽들, 쇠창살, 잔디밭, 따뜻한 온실들이 갈라놓고 있었으며 팔을 괴일 수 있는 테라스에는 제라늄 화분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예쁜 그 집들을 보며 그 집의 주인이 되어 멋진 당구대, 작은 배 한 척, 아내 혹은 또 다른 꿈과 함께 그곳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수상유람이라는 대단히 새로운 즐거움 때문인지 사람들은 쉽사리 속내를 털어놓았다. 벌써부터 익살꾼들이 농담을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흥겨웠다. 홀짝거리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프레데릭은 그곳에서 자신이 쓰게 될 방, 드라마의 줄거리, 그림들의 주제, 장래의 열정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울한 느낌의 시구들을 혼자 읊조렸다. 그러면서 빠른 걸음으로 가판 위를 걸어 종이 매달린 곳까지 갔다. 그리고 승객들과 선원들이 빙 둘러싼 가운데에서 어떤 농부의 안악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가슴에 달린 금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는 한 사내를 보게 되었다. 40대의 건장한 사내로 곱슬머리였다. 검은 벨벳 재킷은 튼튼한 그의 몸에 꽉 끼었고 흰 삼배 셔츠에는 2개의 에메랄드가 반짝였으며 헐렁한 하얀 바지는 푸른색 문양이 도드라지는 러시아산 가죽으로 된 야릇한 붉은 장화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프레데릭이 있는데도 그는 아량곳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프레데릭을 향해 돌아서서 눈을 찡긋거리며 신호를 보냈고 그런 후 자기 주위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시가를 돌렸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실증이라도 났는지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가버렸다. 프레데릭은 그를 뒤따라갔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담배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가 매우 자연스럽게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붉은 장화의 사내는 청년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 그는 이론을 제시하고 일화들을 늘어놓았으며 스스로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 모든 걸 그는 아버지와 같은 어조로 기분 전환 삼아 퇴폐적인 이야기를 할 때처럼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궁합하라고 했다.
여행도 많이 했으며 극장, 레스토랑, 신문들의 속사정을 알고 있고 유명한 예술가들과도 친분이 있는데 서로 이름을 부를 만큼 친근한 사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프레데릭이 자신의 계획들을 털어놓자 그는 용기를 내라고 했다. 그러다가 그는 말을 멈추고 연통 기둥을 바라보더니 피스톤이 한 번 움직일 때 필요한 힘, 분당 운동 횟수 등을 알기 위해 빠른 말로 웅얼거리며 속으로 한참이나 계산했다. 이윽고 셈이 끝나자 그는 느긋하게 경치를 감상했다. 그러곤 일에서 벗어나니 행복하다고 혼잣말을 했다. 프레데릭은 그에 대해 존경심 비슷한 것을 느꼈고 갑자기 그의 이름을 묻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다. 미지의 사내는 서슴없이 대답해 주었다. 몽마르트 대로에 있는 산업예술의 소유주 자크 아르누라오.